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지난주에는 조성태 전 장관님을 추모하는 동영상을 찍었고, 오늘 다시 전자권 전환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정경영 박사님과 임방순 박사님이 옆에 계십니다. 지난번 10번째 시간과 오늘 11번째 시간을 통해서 전자권 전환의 구체적인 추진 전략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주로 국민적인 정부적인 차원의 추진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주로 군 및 동맹적 차원의 추진 전략에 대해서 정경영 박사님이 발제를 하시고, 또 임방순 박사와 제가 함께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난달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축소된 가운데 연합지휘소 훈련을 실시했는데, 우리 연구소에서 몇몇 연구원이 이 연습 훈련에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전자권 전환 작업의 그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 연합사령부의 검증 작업 2단계 완전 운용 능력 검증 작업, 그 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그 검증은 실시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검증에 이어서 최종 단계인 FMC, Full Mission Capability, 즉 완전 임무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자권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참 아쉬운 일입니다만은, 특히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정 박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또 함께 토론을 하게 되겠지만, 서욱 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아프가니스탄과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결국 미국의 도움이 없을 때 만일 우리 스스로 싸워야 된다, 싸워보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면 아프가니스탄 사례와 뭐가 그렇게 상황이 다른 건가? 돈이 많아도,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군이 스스로 싸울 의지, 우리 스스로 싸울 수 있는 지휘 통제 체계가 갖춰지지 않고, 또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그 싸워야 될 어떤 명분을 갖지 못한다면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비교해서 뭐가 그렇게 다른 것인가, 오늘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고 토의를 해봅시다. 자, 그럼 정경영 박사님 발제를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 가려서 이게 안 맥히네요. 가려져서 안 맥히네. 잠깐만요. 그거 이렇게. 아니, 깜짝 놀랐어. 이거 다른 마우스로. 자, 이렇게. 네. 네, 오늘 우리 연구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11번째 전자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군과 동맹 차원에서 전자권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전자권 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놀랍게도 2018년도입니다만은 연합사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하고 연합사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한다는 합의를 보면서 이 전자권 전환이라는 것은 미래 연합사령부를 출범시키는 차원에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파트는 세계 초강대 국가에 있는 미국이 우리 지휘체제에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어떤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전자권 전환이라고 해서 이 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는 대단히 중요한 핵을 끊는다는
차원에서 전작권을 봐야 되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동맹의 정신을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이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 그 아프간 사태, 또 지금 바이든 정부는 인태 전략을 새롭게 짜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우리 전작권 전환과 어떤 메시지가 없는가 하는 것들도 바로 현재 이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한 농도로 검토해야 될 파트라고 봅니다. 군 차원에서 이 전작권 전환을 할 때 과연 이 나라 안보가 어떤 전략을 갖고 나갈 것인가. 이 자립안보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만은 조국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싸워 승리하는 군대를 통해서 이 나라 안보가 지탱되고 전시에는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은 결국은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과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수호하고 또 우리의 영토를 지키고 이런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그 정신적인 우리 민족의 혼과 얼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으로 무장에 대해서 이 조국 강토를 어떤 경우도 이루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사호흡 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군이 제 역할을 하려면은 평시에도 야지를 누비면서 포위하면서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전략 전술을 연마하고 그 용맹무성한 군의 모습이 아니었면은 제대로 이 나라를 지키고 싸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이 군의 존재 가치와 군이 어떤 사명을 감당한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어떤 자립안보 전략 개념이 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전시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수세적인 그런 전략을 갖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전쟁이죠. 만약에 전쟁 우리가 뭐 공격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고요. 북한이 쳐들어온다면은 조기에 제공과 제해군을 장악을 해서 또 사이버 공학까지 장악을 하면서 적의 전쟁 지도부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전략을 구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동시에 제3국의 개입을 차단하면서 고속 기동전으로 핵심 요충 지역을 공정 상륙작전을 통해서 장악을 하고 조기에 국경선을 확보해서 전령 종결시키는 이런 공세 전략이 우리가 유사시에 적용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할 수 있는 또 어떤 경우도 북한의 도발에 우리가 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전략적인 타격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 나간다고 봅니다. 이른바 정보감시와 중심 타격을 때릴 수 있는 전력을 구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빨리 소들을 넣어서 구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적의 화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대화력전 전력도 적이 확보한다. 이런 전략 체제가 구축이 되면은 싸움이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주도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모습의 이 전쟁할 수 있는 전략 사령부를 창설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전략 사령부는 그 북한이 전쟁 지도를 할지 핵 미사일 위협 또 주변국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과 전략 정보를 융합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는 특임여단이랄지 특수작전 항공단, 육군 미사일 사령부, 잠수함 전대, 사이버 전자, 우주 사령부를 통합적으로 지휘를 해서 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전략 사령부가 창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기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지금은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한연합방위 체제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연합사령관이 한국군 장군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건데 이것은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전쟁을 지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합의 합동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육해공군의 능력과 한계가 뭐고 또 연합전력의 강점과 제한상이 뭔가를 꿰뚫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전략과 작전술에 능한 어떤 전장 지휘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하드웨어에 무기체계가 뒷받침된다 하더라도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동시에 또 전쟁 지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이 있는데 이 작전 기획 능력과 정보 판단 능력, 이 작전 지속 능력을 병행해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전쟁할 때 보면은 이 현행 작전이 있고 장사 작전이 있고 또 중심 작전이 있고 근접 작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훈련들을 이런 어떤 능력 개발을 꽤 많이 못 해왔던 거고요. 이 정보적인 측면에서도 이 작전이나 저수 정보를 상당한 정도로 앞서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략 정보 판단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전략 정보 판단 능력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전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병력과 물자에 대한 중단하는 지원 체제도 갖춰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평소에 다 길러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서 우리가 분명히 갖춰 나가지 못하면은 하여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의 전쟁할 수 있는 그 지휘 구조가 아니죠. 예를 들면은 그 2019년 1월에 이 지작사가 창설이 됐습니다. 전방지휘를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사령부인데요. 근데 이 지작사의 상관이 셋이 있습니다. 이 국주도발 작전을 지휘한 상급사령관은 합참의장이 되는 것이죠. 또 교육훈련과 인사권을 행사하는 상급지휘관은 육군총장입니다. 또 전쟁이 되면은 자기 상급지휘관은 연합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우리 군이 이렇게 전쟁할 수 있는 지휘체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완전히 다른 옥밥으로 놀다 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군이 상부 지휘 구조가 개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원화된 군정 군령권을 일원화시켜가지고 합참의장 지휘 개선 속에 각군 총장이 들어오고 또 합참의장은 합동군 사령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지휘 개선상에 작전 훈련 인사와 통합해 싸울 수 있는 군대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각군본부도 이 작전본부와 작전지원사령부로 개편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지상의 경우는 지상작전사령부가 차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또 공군작전사령부가 있고 해군작전사령부가 있는 이것이 육해공군 본부 산하에 들어오면서 각각 작전 본부로 하고 또 인사군수교육사령부는 작전 지휘본부로 이렇게 통폐합을 해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이 지휘체제가 구축이 돼야 된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서 갖춰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동맹 차원에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은 미래 연합사의 지휘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이 전쟁할 수 있는 지휘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한국군이 주도하는 지휘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이 전쟁 지휘체제를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사령관은 당연히 이제 앞으로는 한국 부사승장군이 지휘를 하고요. 또 부사령관이나 미군 포스타가 하고
그 밑에 참모장은 미군 중장이 하고 부참모장은 한군 소장이 하는 이것이 낫지 않겠느냐. 여기 연합사 참모장까지도 우리 한국군 장군이 하는 것은 연합 작전 지휘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모부 요소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현행작전을 총괄적으로 그 주도해 나가는 작전참모부장은 한국군 소장이 하고 또 정보참모부장도 그 한국군 장군이 맡고 그러나 증원전력을 포함을 해서 장차작전을 계획 발전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은 또 미군이 기획참모부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이런 참모부 편성들도 새롭게 디자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래 연합사령부 산하에 각 구성군 사령부가 있는데 구성군 사령부의 지휘체제를 한번 전쟁할 수 있는 우리가 주도해서 전쟁할 수 있는 지휘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지구사령관은 마침 2019년도에 지작사가 출범이 됐기 때문에 이 지작사령관이 전시에 지상구성군 사령관을 하는 거죠. 지상작전에 대해서 총지휘를 지작사령관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 8군 사령관이 이제 부사령관, 주한미군 전력과 미치군 전력이 오는데 그걸 좀 보좌할 수 있도록 미 8군 사령관이 지구사 부사령관 직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입니다. 이 공군 구성군 사령관의 문제인데 이 공군 구성군 사령부는 단순히 공군 자산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군 전력, 특수작전 전력까지도 일부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많은 전력이 미국으로부터 많이 한반도에 전개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감각이 있는 미 7공군 사령관이 계속 공군 구성군 사령관을 하고 부사령관은 이 공작사령관이 하자는 것이죠. 또 한반도 전구작전이 진행이 될 때는 미 7함대 전력이 한반도에 전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 7함대 사령관이 전반적으로 해상 작전을 지휘하는 사령관이 되고 우리 해군 작전 사령관이 부사령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연합특전사는 뭐 우리가 압도적으로 연합 특전 전력이 많이 있고 감각이 있는 우리 특전사령관이 연합 특전사령관을 하고 지금 주한미 특전사령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원스타인데 병력은 소규모입니다만 전시에 상당한 정도의 전력이 한반도에 전개가 될 텐데 주한미 특전사령관이 연특사의 부사령관을 하자. 연합해병대사는 이 상륙작전을 포함해서 종신작전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 한국에 있는 연합해병대사령관이 연합해병대사령관 우리 한국군 해병대사령관이 연합해병대사령관을 하고 오키나와에서 한반도에 전개되는 이 3해병 기동군 사령관이 부사령관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특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바람직한 모습은 유엔의 일원으로 한반도에 다시금 참전하게 되는 유엔 회원국가들의 전투병들은 이 연합사의 지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를 맺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엔사의 전투협조 본부상의 역할을 연결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본부장이 유엔사 부사령 지금 호주 스리스타가 유엔사 부사령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친구를 유엔사 전투협조 본부장으로 하고 그 이하의 병력들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집결지라고 합니다. 택티컬 애셈블리 에리아의 전시집결지에 점령하는 순간에 그 미래 연합사령관한테 한국군 장비 지휘하는 연합사령관한테 전술 통제를 전환해주는 이런 지휘체제를 맺어주면서 전투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연합사령관이 장차작전을 포함을 해서 상당한 정도의 미래를 보면서 전쟁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그 직속의 전략 기획단도 운영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할 수 있는 이런 지휘 체제를 갖춰줘야 한국군 사령관이 주도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실질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이렇게 제대로 지휘 통제 체제가 평소에
운영될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해서 계속 검증을 하고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지 못한다면은 전자권이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자칫하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전시나 전시에 이 여러 가지 주요한 그 기구들이 있죠. 합참이 있고 유엔사가 있고 미래연합사가 있고 주한미군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호관계를 한미 간에 합의를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정도로 이제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바람직한 모습의 상호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참은 정전시에 북한의 북지도발에 의해서 그 북지도발 작전을 지휘하는 최고사령부가 되는 것이죠. 전시에는 이 한미 군사위원회를 통해서 연합사의 전략 지시와 작전 지침을 하다라는 사실상 상급부대 지휘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유엔사는 정전시에는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관리하는 실체고, 그 전시에는 이 포스 프로바이더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만일이라도 전쟁 시에 미래연합사령부가 있고요, 전쟁을 지휘하는 두 개의 어떤 또 유엔사가 전쟁을 지휘하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연합사령관으로 단일주의 체제로 일원화시키자. 그 대신 유엔사의 일원으로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투병력들을 바로하는 것이 아니라 전방의 어떤 전시 집결지라고 합니다. 택티컬 애셈블리 에리아를 점령을 하면은 그때 미래연합사령관한테 이 전술 통제로 전환을 해가지고 미래연합사령관이 유엔의 일원으로 한반도에 파병된 전투 병력들을 지휘해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미래연합사령부는 정전시 평시에는 이 작전 계획을 발전시키고 작게 시험 훈련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되죠. 전시에는 이 국군을 포함해서 주한미군, 특히 미 증원군들을 작전 통제해서 전쟁을 지휘하는 것이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유엔사들도 전투병력에 한해서는 직접 미래연합사령관이 장악을 해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한미군 문제인데, 주한미군 문제도 마찬가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하는 것이 분명하다 보니까 어떤 국지도발이 있을 때는 합참의장의 작전 통제를 받아가지고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전시에도 미 증오전력과 함께 미래연합사령관한테 작전 통제권이 전환되면서 모든 주한미군 및 미 증오전력이 전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실질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평소에 합의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훈련을 했을 때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들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높은 차원에서 이 한미 간의 전략적 소통은 계속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외교 국방장관과 이 주한미국 대사와 미군 사령관 간에 이런 그 원래 정례회동도 다시 포함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까지 우리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그다음 주한미국 대사와 미군 사령관 간에 격주 그 조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주한미국 대사가 어떤 인식과 어떤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꽤 많은 편차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두 인물에 의해서 미국의 정책이 시행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두 사람과 우리 외교 국방장관이 자주 만나가지고 외교 안보 이슈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막힘이 없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반기에는 우리 외교 국방장관하고 미국의 국무장관과 한 국방장관이 같이 2+2 회의가 지난 3월에 있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일본과도 2+2 회의가 있었고요. 우리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했는데 이것은 제도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 마침 이제 후반기에는 그 한미 SCM이 있으니까 국방장관이 만나서 여러 가지 한반도 안보 문제를 포함을 해서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는 문제까지 그 수기하는 그런 그 SCM과 MCM이 있습니다. 요 SCM과 MCM이 얼마만큼 이 한미 동맹을 결속시키고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고 하는 것인가는 참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건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감히 말씀드린다면은 한미 간의 어떤 그 서로 그 파열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워싱턴에 이 한미 정책 자문팀을 상주시켜 가지고 어떤 한미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이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그런 것들도 좀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 한미 동맹 재단이나 한미 친선협회, 한미 안보연구 같은 이런 그 여러 가지 NGO 단체들이 많은데 이것도 한미 동맹 관계를 결속시킬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또 계속 활성화하자. 더 나아가서 이 싱크탱크 간에도 정례적으로 세미나도 하고 또 공동 연구도 하면서 한미 동맹 관계가 결속될 수 있는 아주 끈끈한 그것들을 평소에도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작동이 돼야 한미동맹이 참 파열림이 없이 하고 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이 나라 안보도 또 전시에는 싸워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3단계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 한미 간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전자권 전환을 위해서 IOC 그 최초 임무 수행 능력, 최초 운영 능력을 검증을 2019년도에 했고요. 그 외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연기하다가 지난달에 연합지휘소훈련 때 정정하겠습니다. 그 FOC를 했는데 평가 결과랄지 그 FMC를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최초는 그 2단계 FOC 완전 운영 능력 시험, 완전 운영 능력 시험을 하게 되면은 전자권 전환 목표 연도를 결정하기로 했었습니다. 최초에는. 그러나 그것이 지금 확정됐다는 얘기가 없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만약에 FMC를 3월 달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한미연합훈련을 해왔었습니다만은 트럼프 그 싱가포르 회담이 있고 나서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면서 키릴럴 훈련이나 포이글 훈련 이런 것들이 중단되거나 축소해서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내년 전반기가 3월이죠. 3월에 FMC 훈련을 FMC 최종 임무 능력 시험을 평가해서 거기에서 전자권 전환이 이상 없다, 전환에도 문제가 안 된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은 늦다면은 2023년 1월 1일까지 물론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은
내년도 2022년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53차가 될 겁니다. 53차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 간의 합의를 봐가지고 그것을 양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면은 2023년 1월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하면서 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이 아프간 사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프간 사태가 있는데 기본적인 토의 들어가기 전에 지금 아프간 사태가 우리한테 던지는 시사점이 얼마나 큰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싸울 의지가 없는 아프간 군대를 대신해서 미군이 싸운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또 미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을 앞으로는 지향을 하겠다. 오프쇼 전략을 하겠다는 그런 것들도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 G7 조정과도 전작권 전환과도 꽤 많은 파장을 줄 수 있는 메시지인데 스스로 주도적으로 싸울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군대를 만드는 것은 전작권 전환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아프간 사태를 총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하고 교훈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지상통에서 알려진 그림입니다. 사진이죠. 아프간 대통령 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니 대통령이 집무했던 대통령을 탈레반 세력들이 장악을 한 이런 모습의 사진입니다. 우리 측에서 본다면 참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대통령이 완전히 망명을 해버렸고 대통령이 망명을 하면서 탈레반에 저항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많은 저항을 하게 되면은 희생자가 있을 거니 일체 저항하지 말라는 지시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또 미군도 이렇게 빨리 탈레반이 정부군들을 무력화시키면서 수도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던 것도 있죠. 참 여러 가지 교훈이 많습니다. 8월 15일 날 바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던 거고요. 그래서 8월 31일 날 미국 시민들을 포함을 해서 13만의 후송작전이 8월 31일 날 끝났습니다. 19세기 말에 영국이 또 1970년대 10여 년에 걸쳐서 소련이 아프간 전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 이제 철수를 해서 심지어 Great Game as Empire Tomb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제국주의 세력들이 아프간을 점령했는데 다 모두 다 쫓겨나가는 이런 어이없는. 근데 전혀 어떤 전통적인 전쟁에서는 다르게 이 탈레반 세력이 아프간에서 미국 시민들을 포함해서 미군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IS 홀리거든니까 자살 공격에 의해서 미군들 13명을 포함해서 한 100여 명이 희생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아프간 전쟁은 2001년도에 탈레반 이른바 9.11 테러를 자행했던 탈레반을 알카에다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었죠. 무려 어마어마한 전비가 소모가 됐고 2조 2,600억 달러입니다. 미군이 2,400여 명이 죽었고요. 2만 명 이상이 부상당했고요. 또 민간 피해는 얼마나 컸습니까?
민간인 32,000명이 그 아프간 국민이 희생이 됐었고요. 그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무려 한 10만 이상이 또 전투병을 포함을 해서 죽었습니다. 2020년도에 그 미국과 탈레반 간의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탈레반은 아프간에 있는 미군과 동맹군들을 해치지 않겠다. 그리고 그 평화협정 맺은 14개월 이내에 모두 철수하라. 외국군들. 그 탈레반은 아프간과 평화협정을 맺은 이후에 협상을 해서 정치 로드맵을 합의를 하라. 이런 했습니다. 참 어이없는 모습인데요.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미국과 탈레반 간의 평화협정은 우리한테 없을까? 우리한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요. 주한미군 철수시켜버리고. 평화협정 당사자도 아프간 정부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지금 보면 북한 핵 협상도 북미 간에만 뭐 하는 것을 우리는 뒷전에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은 참 이게 나랍니까?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 생존의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 북한 핵인데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이드에 있고 북한과 미국만 협상을 해서 해결하라. 또 그 연장선에서 평화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정부의 생각 같은데 참 교훈이 꽤 크고요. 여기서 던지는 교훈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 당국에 의해서 왜 이런 어이없는 실패가 있었는가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아프간 경찰 요원과 아프간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아프간이라는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신무장도 하고 전투기량이 있는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는데 외면했다는 겁니다. 그냥 어떤 무기만 갖다 주고 참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 군대가 지금 완전히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심지어 이 모니터링 시스템도 없어가지고 아프간 군인들한테 넘겨줬던 많은 무기들이 고스란히 그 탈레반한테 이렇게 넘어가는, 또 장기 전략을 세우지 않고 막 돈만 쏟아붓는 이런 모습이었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가로부터 많은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바이든 정부가 저렇게 어이없는 철수를 조기해가지고 저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도대체가 믿을 수가 있는가, 미국에 대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아프간이 정부군들을 무력화시키면서 카불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런 미국의 정보 판단 능력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참 어이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겠다는 그런 동맹국이 아니라 더 이상 자기들은 그게 싸울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미국이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나라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나라를 옆에 도와줄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대신해서 나라를 지켜주는 그런 것은 더 이상 않겠다는 거거든요. 또 중국은 이런 사태를 놓고 미국의 패권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또 다른 어떤 징조가 아니냐는
평가를 합니다. 미국은 새 판짜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아프간에 대해서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고요. 중국의 위협이 너무 더 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전력들을 돌려서 선언해 가지고 중국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국제 질서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주의 체제의 국제 질서를 미국이 주도하는데 미국 혼자 하지 않고 심지어 이 나토 국가들까지도 지금 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조율을 해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 정부가 미 국방장관에 지시한 것은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사 전략을 새롭게 하라. 거기서 나왔던 것이 여러 가지가 아직 공개는 안 돼 있습니다만은 새 판짜기의 그 전략이 구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한미군 더 이상 북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군으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락날락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우발 사태에 대처도 하고 중국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동북 지역, 인도태평양 전체를 보면은 이 동북 지역에, 동북아시아 지역에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 전력들을 아세안 지역입니다. 동남아 지역으로 다시 분산 전개를 하고 또 미 본토에서 순환 배치를 하면서 끊임없이 그 전력 운용을 하고 가능하다면은 병력을 장기 이렇게 못 박아놓지 않고 완전히 기동 능력 있게 운용을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반도에 대한 위협은 사실상 많은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만은 북한에 대한 문제는 미국의 입장에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국가 사활이 걸린 위협이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고 또 유사시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구축에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죠. 앞으로 그 테러가 엄청나게 확산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도 있고요. 네. 지금 미국이 사실은 베트남전에서의 그 시행착오, 그걸 그대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반복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옛날에 장개석 군대에서 반복된 거지 그때부터. 계속 똑같은 시행착오를 이제 겪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우리가 그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건데 우리가 스스로 지킨다는 그런 거 없으면 누구라도 로마도 미국도 지켜줄 수가 없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보도들 많이 나오는데 그 스스로 지킨다는 그런 장을 마련해준 것이 뭔가에 대한 인식은 없으세요. 이제 돌려놓고 그게 이제 저는 전자권이라고 보는데 전자권 전환을 통해서 이 나라 안보를 또 전쟁이나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모멘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미국만 믿고 미국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이 나라 안보 지키지 못하고 또 전쟁은 이길 수도 없다. 이런 의식까지도 심지어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있다 저는 봐요. 아니, 정 교수님도 아까 쭉 설명하신 걸 제가 들으면서,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4년 전에, 5년 전에, 6년 전에, 7년 전에, 8년 전에, 9년 전에, 10년 전에, 11년 전에, 12년 전에, 13년 전에, 14년 전에, 15년 전에, 16년 전에, 17년 전에, 18년 전에, 19년 전에, 20년 전에, 21년 전에, 22년 전에, 23년 전에, 24년 전에, 25년 전에, 26년 전에, 27년 전에, 28년 전에, 29년 전에, 30년 전에, 31년 전에, 32년 전에, 33년 전에, 34년 전에, 35년 전에, 36년 전에, 37년 전에, 38년 전에, 39년 전에, 40년 전에, 41년 전에, 42년 전에, 43년 전에, 44년 전에, 45년 전에, 46년 전에, 47년 전에, 48년 전에, 49년 전에, 50년 전에, 51
뭐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과연 저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전시적 작전 지원을 받으면은 과연 가능한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근데 그거 너무 기우라고 보고요. 일단 기가 고난도 있어야 되고 고난이 있으면 책임지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거는 우리가 진짜 해보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말로 해놓는 게 아니.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정 박사님이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 이런 것들이 정리돼야 된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해봐야만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군들이 잘 싸울 것이다 생각하죠. 근데 20년 동안 아프간에 싸우면서 잘 싸웠으면 승리가 나가야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패배한 거야. 뭐 영예스럽게 철수한 것도 아니고 저렇게 쫓기듯이 그런 그 모습이 대국으로서 얼마만큼 참 어이없는 모습이고요. 그걸 떠나서 거기서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똑바로 직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 똑바로 직시를 해오고 그 북한 위협을 전혀 못 느끼게끔 뭐 이렇게 위장도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전 이런 식의 그 나라 안보를 생각한다면은 이게 군대라는 것이 그 위협 분석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위협을 분석해서 대처하는 게 기본 아니에요. 근데 북한에 대한 위협을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북한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뭔가 좀 과거와는 틀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추측들이 많다고 저는 보는 것이 지금 최근에 그 성김이 갑자기 북을 갔다 왔어요. 한 2주를 놓고 지금 아프간에 대한 사태와 연결되는데 만약 한반도 정세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게 되면 미국으로서 나 완전히 코너에 몰리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좀 엉뚱한 짓 하지 말라. 그 대신 다른 내가 그래서 생각해 보직하다. 어떤 체제 풀 문제를 포함을 해서 북한의 핵 동결을 해주는 대신에 이러면 완전히 핵은 위협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될 것 같고 이러다가 저놈들이 일을 저질렀을 때 또 미국까지도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깊숙이 발을 들어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 초점은 뭐냐면은 지금 상황이 태풍 전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풍 전야라는 의미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조용한 거야. 근데 북한이 좀 잠잠해요. 어떻게 보면 잠잠한데 그 내부를 꿰뚫어 보면은 북한이 엄청나게 스스로 지금 위기에 몰려 있다가 그랬을 때 그 핵과 미사일 가지고 있고 미사일 그냥 핵 한두 개도 아니고 벌써 괌이나 리본토까지 때릴 수 있는 ICBM까지도 개발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더 나아가서 핵무기도 뭡니까 40개에서 60개를 얘기합니다. 이게 적은 숫자입니까? 한 번만 터지더라도 근데 이런 데 대한 어떤 경각심이랄지 우리가 준비를 않고 우리가 스스로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실질적이고 그런 준비들이 착착 진행되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많이 준비를 해왔다고들 하는데 훈련도 안 근데 우리 뭐 서욱 장관도 그렇고 그 군 이제 지휘관들은 최악의 경우 군인이라고 해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 가장 그 안 좋은 경우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지적해야만 될 것 같아. 그렇죠. 예. 윤 박사도 뭐 예. 이제 우리 정 박사님
참 격정 평소에 어떤 이 큰 문제를 느끼셨을 때마다 이제 그 감정을 주체하시기 어려운 그 격정을 뿜어내시는 모습을 제가 눈쳐봤습니다. 오늘 이제 아프간 사태 그리고 이제 전작권에 대한 우리 군과 또 동맹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실상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에 막 또 격정을 누르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순수한 또 이 군 또 이 노병으로서의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서 이제 좀 궁금한 사항 한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아프간 사태에 대한 또 저희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작권을 이제 우리가 전환받기 위한 그 노력 중에서 이제 그 연합훈련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그 최종 단계 FMC인가요? 그 FMC까지 하면은 받아올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은 FMC와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합의한 세 가지 조건하고는 또 어떤 함수 관계가 있는 건지,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FMC만 이제 다 검증 능력이 끝나고 하면은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렇다면은 군사적인 조건도 돼야 되지만은 그 박근혜 정부가 이제 그 합의한 그 세 가지 조건 그 보기에 따라 다 틀린데 그 아직 아니다 싶으면 아니에요. 그 조건 잘 짚어주시네요. 그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당연히 이래야 된다 하는 이제 3부 지휘 구조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어요.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 돼 있는 게 미래 연합사 사령관은 한국 사성장군이 하고 부사령관은 미국 사성장군이 한다. 이거 말고는 없는 겁니까? 합의된 게 말씀하신 전략사령부 문제, 참모 문제, 참모장 문제, 유엔사와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이제 미 8군과의 관계, 이런 문제는 지금 저게 됐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안 됐다는 얘기인지, 만약에 안 됐다면은 미래 연합사 3부 지휘 구조에 합의된 거는 사령관 누가 하느냐 이것밖에 결정된 게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된 게 없지 않습니까? 미래 연합사령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프간 이제 사태에 대해서 저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거는 미군이 우리가 있으라 그래서 있고, 야 니들 나가라 그렇다고 해서 나가는 군대가 아닙니다. 지들이 필요하면 들어오고, 뭐 우리가 뭐라 그러든 이제 우리가 아무리 제발 있어 달라고 하는데도 지들이 여기 필요가 없다 그러면 냉정하게 나가는 군대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간 사태를 접한 이제 우리의 많은 또 국민들이, 야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전작권 전환은 좀 당분간 어쨌든 간에 보류해야 된다. 왜?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차원이 아니고 미군의 국익이 있으면은 야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갑니다. 반대로 제발 더 있어라, 지금같이 우리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막 목청 높게 얘기해도 미국 자기들이 봤을 때 여기는 있어야 될 때가 아니다,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판단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 중 하나 기준이 아까 우리 박사님들 말씀하셨듯이, 야 니들이 지킬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봅니다. 자기들의 지정학 요인도 물론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야 이거 니들이 나가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는 그 의지가 없는데, 미국 측에서는 또 이제 나가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했을 때 그 시점이 언젠가 온다고 봅니다. 그 지정학적 이해가 더 있느냐 없느냐, 그거 플러스 그리고 한국군이 이 지킬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하나의 전 요소라고 봐요. 그때 야 니들 스스로가 지킬 의지가 있다, 그 의지가 강하다라고 할 때는 가치를 더 저는 인정해 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야 정말 지킬 의지가, 이거를 아예 그냥 전혀 요만큼이라도 지킬 의지가 스스로 없는 그런 걸 우리가 보여준다면은
반대로 미군의 철수는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지킬 의지로 어떤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뭐 하나의 어떤 예에 불과하지만 이제 국방비 전용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자꾸 뭐 이 군의 그 훈련 안 하는 문제도 그렇고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의 제일 주제가 성추행 예방이었습니다. 그 이제 신문 언론에 보면은 주적이 성추행이냐 그런 것까지 나왔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그 성추행은 이 병영 문화의 이제 한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하면서 적에 대한 아까 우리 저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위협 평가도 하고 북한의 군사 동향을 하고 그게 국방부와 우리 군의 본질이거든요. 본연의 임무고 그걸 하고 나서 이제 병영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나오는 순서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군대가 성추행을 주적으로 삼는 그런 비판을 받는 군대가 뭐 그렇진 않겠지만은 외부에 보일 때 그러면 국방부 니들의 제일 주제는 성추행을 예방하고 성추행을 근절하는 게 제일 주제로 놓고 토의하고 강조하고 하는 그거냐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하다못해 동맹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말씀. 하십시오. 뭐 제가 뭐 할 골자는 요겁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라고. 첫 번째 질문부터 예, 말씀드리면 전 정권 저는 3대 조건과 지금 얘기했던 연합사를 한국이 주도했을 때 그 전쟁수행 능력이 있는 것을 검증하는 평가 3단계 그 3대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후자만 되고 전자는 고려하지 않고 전 정권이 넘어가느냐는 질문이신데 그건 아니죠. 아니죠. 예. 그래서 전 정권 전환의 3대 조건은 첫 번째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필수적이라고 합니다만은 내가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신연합 방위 체제죠. 신연합 방위 체제를 뒷받침해주는 그 전력을 핵심 전력이라고 합니다. 핵심 전력을 갖고 있느냐. 마지막은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전반적인 전력 환경이 안보적 환경이 이 전적을 변화하는데 이상이 없느냐, 안보 환경이 개선되느냐 뭐 이런 거죠. 그 평가는 한미 간의 합의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지금 아까 한쪽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새로운 미래연합사령관이 전쟁 수행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그게 최종 FMC죠. 최종 임무 수행 능력 평가를 통해서 결론이 났을 때 바로 한 건 아니고요. 그 앞에 과정도 하는데 그 마침 고무적인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한 것들은 한미 간에 첫 번째 조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두 번째 한국군이 시도할 수 있는 신연합 방위 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전력을 갖고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미 간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지금 이 안보 환경이 된 문제인데 그 안보 환경은 예전보다 더 나빠져서 좋아지지 않았지 않느냐는 평가들이 거의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미중 간의 그 백권 경계도 심화되어 있고 남북 관계도 완전 꽁꽁으로 붙어가지고 이런 상태인데 그 문제들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군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춘 그 3단계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진행이 되고 이쪽 3개 조건을 이상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도 같이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남북 관계가 냉각 관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럼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도발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저는 그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어느 정도 많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들 성김이 왔다 하는 것들도 남북 관계가 계속 냉각 관계를 가면 언제 또 도발이 있을 수도 있고
예상치 않은 또 무력당 집회도 해제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이 정치권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고 어떻든 아무리 이런 조건들이 이상 없다 하더라도 결국 의지 문제라고 저는 봐요. 네. 의지 문제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스스로 이날 지키겠다는 의지의 문제로 귀결되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 정부나 우리 군이 이 나라 안보 우리가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북한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하겠다는 결기가 여러 가지 나타나는 건다고 봐요. 그런 것은 훈련을 통해서 나타난다. 훈련을 무자비하게 한다고 좀 이상합니다만 진짜 막 그 야지를 누비면서 그 산을 누비면서는 그 강한 모습의 훈련 이것도 우리가 의지가 있다고 봐요. 또 그 계속 좀 아직도 아쉽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취약한 전력 증강을 하겠다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난 보고 있고 국민들도 야 전작권 진짜 빨리 환수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진짜 책임지고 하겠다는 것들도 국민들까지도 그런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의 문제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런 그 의지가 한미 간에 여기 조합이 된다면은 전작권 전환을 일단 해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미룰 상태가 아니라고 봐요. 뭐 우리가 뭐 이제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그 무슨 장개석 군대보다 또 원래 레드통가 누구야? 원래는 그 누구지? TU 뭐 TN 누구지? 고딘디엠이나 뭐 예, 예. 고딘디엠이나 이런 군대보다는 우리가 아닌 건 사실이지. 그런 군대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예, 예. 그러나 우리 여러 가지 전략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에서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는 그 있는 그대로를 가장 보수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 맞지. 국민들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대비해야 됩니다. 뭐 국민을 걱정 안 시켜주기 위해서 그 무슨 말이야? 국민들이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걱정 안 해? 그런 건 아니고. 실상을 얘기해주는 실상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도 훈련해야 되고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우리 준비해라 이렇게 해야지 이게 군의 자세지.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런 성추행이 주적인 그런 언론에 나왔어요. 그 있을 수가 물론 실제로 또 그렇지는 않겠지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아니길 바라야죠. 국민들이 비치는 건 이제 그렇다는 거 아니야. 예. 그 두 번째 질문 사항인데요. 그 두 번째는 과연 그 여러 가지 이제 동맹 차원에서 준비할 사항들, 특히 지휘구조를 포함을 해서 우리 군의 상부 지휘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것이 제대로 지금 진행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냐. 예. 근데 그 진행 일환으로 2018년도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끝나고 나서 10년 방위 지침에서 그걸 합의를 했어요. 예.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 많이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많은 서로 엇갈린 서로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완전히 합의를 못 봤다는 얘기죠. 그 지휘구조 문제를 포함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유엔사와 합참과 미래연합사와 주한미군사의 상호 관계 역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꽤 많은 지금 수립을 하면서 정립해 나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지금 전작권을 받다 보니까 전혀 그런 실질적으로 전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 시스템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FOC라고 예. 이런 것이다 보니까 그 단계를 거치면은 이것은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미 국방장관한테 보고가 되고 그것을 지금 계기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 한미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하면은 내가 성급한 결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 정부도 정부 임기 내에
내년도 5월 10일 날인가 이렇게 교체가 될 텐데 자기정으로 넘어갈 텐데 누가 되든 그 전에 FMC를 해서 전자권 전환 목표 시기 연도랄지 이런 것을 확정할 수가 있어요. 확정. 지금 그 대선에서 그 만약에 어떤 것이 더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전시작전권에 관해서 대선에서 만약에 여기 대통령 후보들이 그걸 내건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얘기했는데 그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전자권은 뒤로 미루자 하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더욱 그 따라올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이 오히려 네. 이런 상황인데 근데 바로 이거 미루자 하면 미국한테만 맡긴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치기 때문에 일부 지금 민주당 후보 내에서 얘기되는 것은 근데 공개적으로 지금 누구도 이렇게 후보 중에 전자권 전환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가 크다 이거지. 아니 그 리스크보다도 전자권 전환을 내가 당선이 되면은 당연히 내 받아온다 뭐 이런 약속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 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없는 것이 아니라 표가 떨어지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다면 아니, 이게 그건- 파퓰리즘 정부는 파퓰리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나온 얘기가 저희 친구한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선거를 하기 내년 3월에 선거가 있거든요. 선거를 하기 전에 FMC를 끝내고 전자권 전환의 목표 연도를 확정 짓는 임무를 현 대통령이 하겠다는 논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인데도 아프간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 분명히 받아칠 수가 있다고 국민들한테 반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건 아니냐 이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이거 당연히 우리가 결정해야지 전자권 이렇게 하면 할수록 미국은 더 전화를 지켜줘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왜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느냐 이재명 얘기가 그 얘기가 그런 우리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전자권 전환도 아주 쉽게 넘어간다. 그렇지 우리가 튼튼하게 지키면은 미국한테 이득이 되는 게 분명한데 그럼 얼마나 저희가 이득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 우리가 할 얘기 다 했나요? 네, 뭐다 했습니다. 또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하여튼 끝까지 봐준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봅시다.